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포텐셜, 포텐, 잠재력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이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네, 사실 이 자기계발이라는 카테고리도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꿈꾸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소위 거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거인은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알아서 스스로 막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바꾸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여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출간하는 책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기브 앤 테이크, 싱크 어게인 오리지널스의 저자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과 교수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왔는데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의 포텐셜, 잠재력은 무엇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페인의 꿈은 농구 선수였다. 그는 농구 코치였던 아버지에게서 농구의 기본기를 배웠다. 그리고 페인은 자동차가 드나드는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 골대를 향해서 공을 쏘아 올리는 연습을 밤낮으로 했다. 홀로 자유투를 명중시키고 3점 슛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농구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던 페인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편 선수를 드리블로 따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쪽으로 페이크 모션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드리블을 해도 상대 선수들은 좀처럼 속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페인의 실력 자체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원인은 분명했다. 페인은 경기를 즐기긴 했지만 슈팅 이외에는 기량을 높일 그런 연습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수비를 따돌리고 슛을 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첩성을 길러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속도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단거리 달리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스트레칭, 이렇게 농구 선수라면 당연히 해야 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페인은 결국 농구 선수로서의 삶이 아닌 농구 코치로서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이제 그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이 그렇게 게을리했던 훈련을 시켜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그가 지도하는 선수들은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 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슈팅만 좋아했다. 헉헉대면서 지칠 때까지 코트 위를 달리고 반복되는 스트레칭 훈련을 끔찍하게도 싫어했다. 하지만 페인은 연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선수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고 그들이 연습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했다. 나는 선수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농구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원동력 삼아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인은 한 명의 어린 선수와 마주하게 된다. 이 어린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담당자의 객관적인 분석은 이러했다. 신체적으로 쓸만한 도구가 빈약해 농구 선수로서 한계가 있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도 느리다. 폭발력 또한 없어서 농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페인은 이 어린 선수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페인은 그 선수에게 명함을 건넸고 다음날 아침부터 함께 훈련에 돌입한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 선수는 세계 최고의 무대 NBA에서 만장일치 MVP로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NBA 최고의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다. 페인은 커리와 함께 훈련할 때 단 하나의 원칙을 강조했다. 우리의 훈련에서 따분함이란 없다. 연습을 재밌게 만드는 동시에 기술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페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연습 방법이 바로 21이라는 놀이다.
1분 동안 3점 슛, 점프 슛, 레이업으로 21점을 올리는 놀이였다. 단 슛을 던질 때마다 코트 중앙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경쟁하는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과거의 자신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세웠던 기록,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한 훈련을 게임처럼, 놀이처럼 반복했다.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연습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고? 상대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내 실력은 향상되지 않았지만 상대 선수도 마찬가지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실력이 아니다. 그렇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꾸준한 성장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기량을 반복해서 연습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량을 섞어서 훈련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선수들의 동기 유발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 스테픈 커리는 페인과의 훈련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자발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닌 이상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과 같았던 페인과의 훈련은 그 어떤 훈련보다 집중할 수 있었어요. 스테픈 커리는 결국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실현했다. 그는 키 188cm, 몸무게 84kg, 농구 선수로서는 여전히 불리한 체구지만 정확도와 폭발력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바로 이 페인과의 훈련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실력을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 잠재력을 일깨워줄 첫 번째 비법,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일본에 있는 자신의 집이 지금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서 듣게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달려가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자택이 있던 고베시에는 그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건축가로서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940년대 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랐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덜덜 떨며 살았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짓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 대학에 진학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안도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는데 허드렛 일로 월세를 벌면서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 공부하고 주변 건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마침내 독학으로 건축가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지진이 발생한 고베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진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반으로 갈라진 도로, 무너져 내린 건물 틈 사이를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안도가 설계한 35개 건물 가운데 단 하나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 심지어 균열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안도 다다오의 건물과 다른 건물들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안도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포함한 권위 있는 4개 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건축가이자 빛과 콘크리트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건축물은 우리나라에도 6개나 있다.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를 떠올리면 당연히 완벽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설계부터 완벽해야 하고 지진을 견디는 구조로 거기에 건축가 자신만의 스타일도 녹아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도는 완벽주의를 거부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러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의 소유자였다. 이건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는 사실 20대 때 2년 동안 건축과는 거리가 먼 프로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때 링 위에서 안도는 이 불완전함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흠잡을 데 없는 경기라는 건 없다. 상대방에게 맞을 수밖에 없다. 이기고 싶다면 그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약점으로부터 숨지 말고 난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자책할 필요도 없다.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려면 몸이 노출되도록 놔둬야 한다. 결국 경기에서 이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패배하는 날도 있겠지만 괜찮다. 쓰러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건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는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었다. 콘크리트는 심미적인 한계 때문에 건축가들이 피하는 재료였다. 하지만 안도는 콘크리트의 강인함과 복잡하고 거친 그런 특성에 이끌렸다. 사실 그가 초창기에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를 가리는 시공을 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이 노출 콘크리트는 안도가 설계한 건축물 고유의 특징이 되었다. 무엇보다 안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 자신의 건축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지진이 고베시를 뒤흔든 후 안도는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산이 보이는 한 해안에 미술관을 설계했다. 그가 직접 만든 조각품인 거대한 풋사과도 전시되어 있다. 인생은 풋풋해야 한다. 풋풋할수록 좋다. 80대인 안도는 이렇게 강조한다. 여물지 않은 사과는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답다. 잠재력을 일깨워줄 두 번째 비법,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5억 년 전 지구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를 뿜어냈고 인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거대한 빙산이 형성되었다가 녹았으며 산소 수위가 떨어지다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때 생물 종의 4분의 3 이상이 사라졌다. 역사상 가장 먼저 발생한 대규모 멸종 사건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한 종이 하나 있다. 바다 스펀지라고 불리는 해면. 미국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스펀지밥이 바로 이 해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이 해면만이 성장하고 번성했다. 과학자들은 맨 처음 해면을 발견하자마자 식물이라고 단정지었다. 수풀처럼 생겼고 움직임도 없는 데다 뇌, 신경, 장기, 근육도 없었다. 그러나 해면은 동물처럼 먹이를 먹고 광합성은 하지 않는다. 이제 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로 손꼽히고 있다. 해면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먹이와 산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독성 물질과 건강에 해로운 입자를 걸러내는데 도가 텄다. 짧은 머리카락처럼 생긴 편모를 통해 물의 흐름을 만들어 영양소를 포획하고 박테리아를 물리친다. 심지어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콧물이 나오듯이 재채기를 하고 점액질을 배출한다. 이렇게 해면은 흡수하고 여과하고 적응하는 역량 덕분에 성장하고 번성했다. 우리도 사람도 이 해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면에겐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다. 해면은 단순히 독소를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지닌 생화학 물질을 생산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 카리브해 지역의 해면에서 추출된 물질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HIV, 포진, 백혈병 치료에 돌파구를 제공했다. 일본 해면에서 추출한 물질은 말기 유방암 환자들의 세포 분열을 막아 생명을 연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해면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해 왔던 건 이미 5억 년 전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의견에 최근 힘이 실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산소가 솟아나면서 새로운 동물,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면이 이 과정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물에서 유기물을 걸러내 바다의 산소가 풍부해졌고 동물이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스펀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주도적인 역량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된 스펀지가 되려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영양분 배출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홀로 성장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글로벌 K-팝 스타들
혹은 스포츠 스타를 볼 때도 우리는 그들의 압도적 퍼포먼스에 열광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재능 이면의 정서적 역량, 소위 인성에 주목한다. 변화무쌍한 무한 경쟁의 무대에서 성실함과 인내, 친화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부실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들을 심층 면담한 결과 이른바 신동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 그들의 재능은 형제 자매나 이웃집 아이와 비교할 때 그냥 조금 더 나은 정도였다. 놀라운 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품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성격과 품성을 혼동해선 안 된다. 성격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면 품성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성격이 아니라 품성이다. 성격은 우리의 경향이지만 품성은 우리가 그 경향을 초월해 원칙에 충실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로봇이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AI 시대에 인간의 기량이 자동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 품성이 더없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해면처럼 흡수하고 걸러내며 적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금보다 더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다. 그렇다. 잠재력은 출발점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다. 출발점, 즉 자신의 재능보다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느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기회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만 있으면 누구든 엄청난 성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인생 초기에 보이는 재능은 천차만별이다. 세상엔 신동으로 태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모차르트보다 서서히 부상하는 대기만성형 바우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는 승자 독식 문화가 깔려있다. 그런데 핀란드의 경우를 보자. 모든 아이가 탁월한 잠재력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교육을 한다. 그래서 핀란드의 교사는 매해 학년이 바뀌지 않고 여러 학년 동안 같은 교사가 같은 학급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덕분에 학생의 특성에 맞춰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 엘리트 교육은 오직 탁월함을 위해 학생의 정신 건강을 희생시키지만 핀란드 교사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핀란드 학생들은 숙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국제 표준화 시험에서는 항상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배움을 즐기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얼만큼 숨어 있는지 완벽하게 측정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완전에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당신의 잠재력의 한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타고난 재능은 기회와 환경, 동기부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누구나 자신 안에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잠재력은 발휘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라. 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요.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과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2월 19일 우주항공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진 그날,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호세 에르난데스는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TV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화면에 신호가 잡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흐릿한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고 에르난데스는 아폴로 17호에 타고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도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때 에르난데스는 언젠가 자신도 TV에 나온 우주 비행사들처럼 자신의 발자국을 달 표면에 남기고 싶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한때 우주 비행사를 꿈꾸다가 포기하지만 에르난데스는 다 계획이 있었다. 실제로 수학과 과학을 가장 좋아하고 잘했기에 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연방 정부의 한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건 순전히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1989년 에르난데스는 나사에 지원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응모 서류에 47개 문항을 정성껏 채워 넣고 이력서와 성적 증명서까지 동봉해 붙였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우편함을 열어보며 나사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무려 10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나사로부터 봉투가 배달됐다. 에르난데스는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 우주비행사 선발 부서의 부서장이 보낸 서신을 읽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곧바로 나사에 연락해 피드백을 구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 응모 서류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바로 잡아서 다음 선발 과정에선 제가 선발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제 응모 서류를 검토해 주신 분들의 어떤 조언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그만큼 간절했다. 하지만 나사로부터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다. 그는 사실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고 그에게 해줄 조언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에르난데스는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또 탈락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도전했고 그때마다 이력서를 다듬고 장점을 강조하고 추천서를 새로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탈락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면접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1996년 에르난데스가 받아들었던 탈락 통보 서신은 그의 패기를 꺾기에 충분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나사에 절대 선발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탈락 통보 서신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남들이 내리는 판단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응시 서류를 심사하고 회사에서 구직자들을 면접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예측한다. 그들의 예측이 기회로 가는 관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그냥 쾅 닫힐지는 그들의 평가에 달렸다. 사실 에르난데스의 서류에는 나사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나사가 그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 나사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쉽게 말해 이미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찾는 데 주목했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사가 선발 과정에서 놓친 게 있었다. 서류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이었다. 그는 나사 지원 기간이 끝나고 다음 지원 기간이 될 때까지 많은 기량을 개발하고 또 증명했다. 멘토의 도움을 받아 정부 연구 지원금으로 암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가 하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 7차례 마라톤을 완주했고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했다. 나사가 에르난데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징후들을 놓친 이유는 선발 과정이 그러한 징후들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달한 높이만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으로 올랐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걸 보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진가는
처음부터 눈부시게 빛나는지가 아니라 열과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나사는 해마다 지원자들에게 지원 서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권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또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1996년 무렵까지 계속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오히려 그의 아내는 에르난데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나사가 당신을 탈락시키게 만들어요. 당신 스스로 탈락시키지 말고. 에르난데스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가 조종사나 스쿠버 다이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1년에 걸쳐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 또 1년에 걸쳐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아 전문가 자격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36살이었던 에르난데스는 또 한 번 나사의 지원 서류를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된다. 2,500명의 응시자 가운데 최종 선정된 120명의 후보에 에르난데스가 뽑힌 것이다. 그는 우주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체력과 심리평가를 받았다. 또 전직 우주비행사들이 그에게 공학 지식과 조정 기법, 협동심과 소통 기량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우주비행사 선발위원회는 에르난데스에게 총 99점 중 91점을 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사는 또다시 그를 탈락시켰다. 그 대신 우주비행사가 아닌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한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직접 우주 공간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리고 2004년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여러 해 일하고 있던 에르난데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인사관리자의 전화였는데 에르난데스가 기존에 하던 일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될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알겠다는 답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관리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에르난데스,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주 비행사 부서에 와서 일하는 게 어때요? 에르난데스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나사에 지원서를 넣은 지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09년 8월 에르난데스는 마침내 우주선에 발을 올렸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우주선이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엔진이 점화됐고 우주선은 우주를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에르난데스가 별들 사이를 떠다니는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다. 우주에서 보낸 2주 동안 그는 500만 마일, 약 800만 킬로미터를 날았다. 그가 우주복을 입기 위해 걸어온 거리에 비하면 짧은 거리에 불과하지만 그는 마침내 꿈을 이뤄냈다. 그 누구도 알아채기 힘들었던 자신 안에 잠재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그는 결국 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마틴은 1960년대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한 공연에서 청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시고 있던 잔을 던지는가 하면 그가 무대에서 아무리 진땀을 흘려도 폭소는커녕 낄낄거리는 웃음조차 없었다. 한 비평가는 그의 공연을 본 것이 LA에서 경험한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까지 평했다. 마틴의 공연 준비가 엉망이었기 때문일까? 마틴은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보고 듣고 그들의 몸짓을 따라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가면서 공연 내용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공연은 늘 엉망이었던 걸까? 연기를 관찰하고 청취하고 직접 해보는 것만으로는 그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마틴은 자신이 공연할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쓰는 걸 싫어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글 쓰는 걸 미룰 수만 있다면 끝까지 미룬다는 당대 최고의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마틴에겐 이 글을 쓰는 일이 아마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에 자신을 밀어붙인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틴은 수년 동안 스탠드업 공연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깨닫게 된다. 내가 코미디언으로 성공하려면 직접 대본을 써야 하는구나. 마틴은 결국 용기를 냈다. 농담을 적기 시작했다. 스토리를 짜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버라이어티 쇼에서 젊은 작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쓴 글을 보내기까지 한다. 놀랍게도 선임 작가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마틴은 그 후 몇 년 동안 낮에는 TV 대본을 쓰고 밤에는 스탠드업 공연을 했다. 글쓰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고 글쓰기를 통해 공연 실력도 나아지고 있었다. 글을 쓰기 전에 마틴은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글을 써 나아가면서 군더더기를 걷어낼 수 있었고 공연의 내용도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던 것이다. 마틴은 글쓰기가 주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강력한 한 방을 날릴 멘트를 생각해낼 그럴 역량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중엽 무렵 마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는 전국 순회 공연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빌려야 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코미디 앨범으로는 처음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주말 TV 프로그램인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스탠드업 공연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코미디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마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를 즐기게 되었고 또 이 글쓰기는 그에게 배우로서 경력을 쌓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불편했던 글쓰기에 도전하지 않고 기량을 터득하지 않았다면 각본을 쓰지도 주연을 맡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글쓰기는 소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글쓰기는 학습 도구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 당신의 지식과 논리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글이 불분명하다면 당신의 생각이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 아니, 써보지 않으면 애초에 습득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피해야 한다. 어떤 기량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터득하기 전까지는 편안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터득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 불편하니까 쉽게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숨어있던 당신의 능력을 더 빨리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배움에 있어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말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준비된 느낌이 드는 날이 올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껏 당신이 그랬듯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하면 된다. 그때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히 커지고 결국엔 포텐이 터지게 될 것이다.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실제로 그 꿈과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추적해 봤더니 학창시절 품고 있던 꿈과 목표가 그들이 성인이 되어 펼쳐진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 꿈이 원대했던 청년일수록 학교에서 남다른 성과를 냈고 직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원대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또 큰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배우 나탈리 포트먼은 대학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했을 때 머릿속에 가득했던 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릴 만큼 똑똑하지 않아.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멍청한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경심리학, 히브리 문학과 같은 어려운 수업을 들었습니다. 관심도 없었던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영화 레옹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나탈리 포트만은 임포스터 신드롬, 즉 가면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가면 증후군이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에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불안감을 말한다. 1978년 미 조지아 주립대 심리학과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 교수가 처음 만든 심리학 용어인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에겐 자격이 없고 언젠가는 이 가면이 벗겨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이나 경영자들과 같이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주어질수록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특징들을 유심히 들어보기를 바란다. 첫 번째, 내 기술과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두 번째, 내 성공이나 성과가 운 또는 타인의 도움과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느낀다. 세 번째,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내 성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고 고립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불가능에 가까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과하게 열심히 일하며 번아웃을 경험한다. 여섯 번째, 실패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힘들게 느낀다. 일곱 번째,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도 낮아져 있다. 그렇다.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성취에 대한 압박으로 과로를 하게 만들어 결국은 번아웃을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은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모습과 가장 잘 포장된 타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성과와 성취를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즉 잠재력이 아무리 크고 무한하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속에 잠겨있는 잠재력의 크기에 만족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능력의 일각,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무능함의 증거일 수 있다. 그러니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아직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을 끌어올려라. 바로 그때 당신의 포텐이 터진다.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주 후반부를 여는 수요일. 오늘은 조셉 머피에 져서 잠재의식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로 풀어가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아마도 제 심장병은 좀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네요. 제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행하죠.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건강으로 촉발된 그의 걱정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들어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한 끝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로 귀결됐다. 건강과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직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시련을 겪은 후 반드시 이 영상을 찾아오길 바란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년의 교수는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아는 것이었다.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둘로 나뉜다. 나는 이 마음의 두 갈래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보자. 당신은 정원사다. 당신이라는 정원사는 온종일 현재의식 차원에서 듣고 내뱉은 말과 보면서 상상했던 그림을 기반으로 잠재의식에 생각이란 씨앗을 뿌린다. 이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인쇄하는 거대한 암실로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가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의 암실에서 비롯된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 일상으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당신의 몸, 당신의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그렇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바로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은 자란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대학 교수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생각을 바꾸는 길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는 그 행위 또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에 그렇다. 염려를 하면 염려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 현재 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 나침판 같은 도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어떨까? 배는 좌초된다. 그러나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 선원은 그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이 바로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이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염려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든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인생에서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꾸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바로 그 원인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나는 한때 화학 관련 일을 했다. 그때 배운 내용이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하면 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가끔 물이 되거나 대부분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물이 되는 망고불면의 진리였다. 여기서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건 원인이고 물은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 원자를 1대1로 결합하면 일산화탄소라는 유독가스가 언제나 생성된다. 하지만 또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결합해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과정을 원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상황으로 특별한 결과를 내는 이 원리에는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나는 현재 의식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모두 바꾸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사실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잠재의식의 원리로 돌아와 보자.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반응하고 작용한다고 했다. 현재 의식이 두려움, 우려, 걱정, 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감정은 잠재의식에 뿌려져 잠재의식 또한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으로 도배된다. 이럴 땐 딱 잘라 이렇게 말해보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주인이니 그냥 내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잠재의식이 힘에 매료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쯤 한 번은 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강한 어조로 딱 잘라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 간단한 과정들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현재 의식을 조정해서 완전히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과 상황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꿔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원하는 걸 두고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되뇌는 혼잣말부터 고쳐라.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로써 해대는 암시에 매우 취약하다. 잠재의식이란 건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에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 능력을 갖춘 현재의식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만 한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다.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속으로 되뇌이는 암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겁을 먹은 듯한 승객에게 다가가서 저런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배멀미를 하는 것 같은데 선실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다 치자 그 승객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공포와 불길한 예감에 배멀미를 할지 모른다는 암시가 더해져 이 부정적인 암시는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암시를 삼가하라. 기억력이 좋다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75세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까먹는 일이 많아지자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늘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말과 달리 머릿속에선 스멀스멀 진짜 속마음을 대변하는 혼잣말이 올라왔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군. 기억력이 떨어지나 보네. 그렇게 혼잣말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지인의 이름을 갑자기 잊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녀가 이런 자기 암시가 얼마나 유해한지 깨달은 후 병원에서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낸 다음 기억력이 떨어졌네 라고 속으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점을 바꿨다. 내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는 총명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암시를 함으로써 3주 만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보는 것을 바꿔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옛 말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은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실현시킨다. 이것을 강조하는 속담이 바로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속담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상상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고 느긋하게 먹는 것이다.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후련함을 느껴보고 고질적인 문제가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라. 바로 이 느낌이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로 결과를 내보내는데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당신의 상상으로 완성된 상태여야 하며 이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의지력이 아니다. 상상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라. 당신이 잠재의식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의지력은 잠깐의 힘을 주는 용도일 뿐 잠재의식의 힘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의지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지 그 느낌이 중요하다. 현재 의식의 지성은 분명 길을 막으려 들 것이다. 잠재의식이 문제 해결책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방해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나에 대한 확신을 고수해야 한다.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의 만족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다 쳐내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 가장 좋다. 1. 문제가 있다면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겨라.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유가 있다. 욕구와 상상이 부딪힐 땐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즉, 내 욕구가 무언가를 원해도 상상이 그것을 감히 할 수 없게끔 나를 몰고 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상상되는데 이를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상상이라는 것에 반응하기에 초록색 하마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혹시 마냥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이 나았으면 하지만 왜 병이 안 낫지라며 병이 낫지 않는 상상을 자꾸 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지? 하며 가장 최악의 순간을 나도 모르게 떠올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의지력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뭘? 상상으로 의지를 누르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지와 상상이 붙으면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의지력을 써서 상상을 안 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지력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한 노력 역행의 법칙과도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암시들이 다 묵살되고 녹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은연중에 상상하고 있는데 노력만 하는 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 길이라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헤쳐나가야 하는 당신인데 정작 장애물에 당신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하라. 욕구와 상상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노력이 최소한으로 드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 욕구와 상상 간의 충돌을 피해라. 졸린 상태에서는 현재 의식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막 잠들기 직전이 바로 잠재의식에 진심으로 원하는 상상을 새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짜릿한 성취감, 바로 그 느낌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에서 실현시킨다. 그래서 많은 위인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제어하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끼는 일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마침내 듣는 것도 바꿀 수 있다. 예전에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귀에 들어오고 신경 쓰면서 살았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오히려 크게 듣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문지기인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걸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마라. 돈이 없다. 돈이. 현금이 충분히 돌지가 않아. 돈이 모자랄 텐데 대출금 감당 못해서 집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 밖으로 혹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매일 밤 자기 전 당신이 원하는 번영, 성공, 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되새긴다면 그곳에 쌓인 그 생각들은
머지않아 현실에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나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단 한 줄도 걸을 것 없는 대저택 서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이제 늙었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이제 못해. 라는 말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부분 반은 장난으로 혹은 겸손한 처세술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오늘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100일간 인생 바꾸기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 구독자님들의 영상을 봐주시고요. 투표도 해주세요. 투표를 통해 3분을 선정해서 사람이 100일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관찰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아일랜드의 의사이자 노인학 연구가 로즈 앤 케니의 저서 노화의 정복 그리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을 늘 사로잡았던 것이 있다. 사람들의 태도가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가벼운 흉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85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었다. 우리 옆집에 제가 매일 돌봐줘야 하는 노인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그 노인분이 몇 살이신데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시죠? 그 노인? 74세예요. 나보다 어린데 몸이 약해서 내가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다. 자신이 돌보는 노인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내 앞에 85세 여인은 정작 자신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 대대적인 노인 종단 연구를 시작한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자신의 나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의 인생과 완전히 달랐다. 과학 역시 그녀의 이런 태도가 신체적 노화, 인지적 노화를 모두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다고 느끼는지 늙었다고 느끼는지가 세포의 진행 과정을 조절해서 실제로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렇다.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젊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에 투입시켰다.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인생의 경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인생의 특정 경험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커지고 어떤 유전자는 꺼지면서 특정 세포는 더 취약해졌으며 반대로 어떤 유전자는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가난,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 빈약한 식생활,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한 핍박 등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유전자에 나타나며 이는 말년의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된 쪽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빨리 늙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의 수명까지 결정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따져봤을 때 더 긴 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평생 운동을 해온 쪽은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는 보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놓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연구한 후성 유전학의 결과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보통 정해진 수의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유전자 중 일부는 살아가면서 식생활, 운동, 심리적인 접근 방식, 즉 당신의 주된 감정, 태도에 의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인생 경험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노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당신의 식생활, 그리고 운동을 할지 말지 여부까지 다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실제 경험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로 생겨난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실제 세포의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사실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노화를 촉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기존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젊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는 당신의 유전자 스위치 온 오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빠를수록 좋지만 반대로 너무 늦은 때도 없다. 노화 시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든 낮추는 것이든 그 요인들은 언제나 그리고 전부 변경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서 기분 저하나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참가자들 전원이 다 빨리 늙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자기 기분과 무관하게 심리적으로 회복력을 갖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이 회복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금 기분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포 반응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즉 젊게 사는 비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노화에 대한 인식, 통제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모두 포함한 당신의 인식. 그 인식 자체가 다른 요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 각각 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가령 성취한, 조언, 기민한, 영리한, 창의적인, 개선, 통찰력 넘치는, 현명한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단어로는 실패, 혼란, 무능, 죽어가는, 의존, 잊어버린 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단어들에 노출된 후에 수학과 어휘 스트레스 검사를 모두 받았고 혈액 검사와 같은 생리적인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는 증가했으며 피부 혈류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경우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적정 수치를 보였다. 특히나 우리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다음 문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어봤다. 나이가 드는 것이 내 사회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점점 줄어든다. 해당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하는 참가자일수록 그 후 8년 동안 신체적 인지적 노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이 나이를 먹는 것에 부정적일수록 실제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걷는 속도는 느려졌으며 심지어 뇌 검사 점수까지 낮게 나왔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기분, 생활 환경, 기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한 경우에도 결과는 똑같았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는 더 현명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많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즐겁고 돈독해져 간다와 같이 긍정적인 문장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했던 비슷한 나이 또래 참가자들 대비 높은 수준의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잊고 젊게 산다고 해도 사회가, 내 주변 인식이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어쩌나. 여기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라는 마릴린 먼로 주연의 1951년 코미디 영화가 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존 호지스는 회사 정책으로 65세에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했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곧바로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그 회사의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인 척하면서 바짝 긴장한 회사 경영진들을 거느리고 업무 현장 시찰에 나선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나이 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호통을 친다. 이 때문에 회사는 정책을 바꿔버린다. 이후 호지스는 나이 많은 근로자의 미덕에 관해 뜨거운 연설을 해 기립박수를 받고 신문에서는 그를 칭송했으며, 그로 인한 나비 효과로 그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사의 주식도 오른다. 물론 나중에 호지스의 사기 행각은 발각되었지만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그가 회사의 실적을 올려놓았다며 그에게 기업 홍보 관련 고문직을 제안한다. 그러나 호지스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회사의 노인 차별적 태도와 정책을 바꿈으로써 자기가 하려던 바를 이미 달성했고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당신이 이 존 호지스처럼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이를 잘 먹었다라는 건 각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해왔고 땀 흘려 무언가를 계속 해냈다는 증거이기에 사실은 탁월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얻은 통찰력을 활용해 더 깊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을 가장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이다. 그걸 왜 모르는가?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이 과연 좋기만 할까? 나이가 든 무언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깊이가 비로소 대중을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60세 이상인 사람 중 외면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이들은 최신 유행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며 가진 방법을 쓴다. 종합 비타민을 먹고 온갖 시술을 받는다고 젊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길 바란다. 젊음, 그리고 노화는 생각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따라 작동하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 더 기여할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계속 해낸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도 영혼도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나 당신에게 내려와 앉는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락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똑바로 짚어보자. 삶을 향한 흥미를 잃고 새로운 세계로 기꺼이 인생을 던지는 걸 멈추니까 당연히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이가 65세든 95세든 베풀 건 많다. 나이 든 사람은 시대를 안정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끌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보라. 나이를 기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확신하라.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펼치지 않은 이상 쓸 곳이 없다. 65세에서 70세에 은퇴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이들은 기력이 쇠퇴하더니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더라.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말은 나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니 이제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란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잘못된 생각이다. 60세에 이룬 것보다 90세에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진짜다. 매일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알토 가수 에르 슈틴의 슈만 하잉크는 손주를 다 키워낸 뒤 가수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에 악기를 배웠고 미켈란젤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케오스 시모니데스는 80세에 시인상을 받았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80세에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해 92세에 완성했으며 아이작 뉴턴은 85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 선배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이 인생 선배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의 길, 이정표가 필요하다. 바로 당신이 그 선배, 그 주인공이 되어라. 당신 눈앞에
분명 같은 또래인데 전혀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며 한탄할 시간에 더 멋지고 위대한 것들을 해 나아갈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며 묵상해보라. 그러니 보다 더 긴 인생의 비전을 그려라. 나는 늙었다라는 말 대신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라. 기업 보고서나 신문 기사, 통계 자료에 나온 노쇠, 노망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거부하라. 죽음 말고, 안 좋은 거 말고 오늘 있을 당신의 하루, 내일, 삶을 확인하라. 언제나 행복하고 빛나고 평온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매일 아침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라. 끝없이 멈추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는 중요한 여정을 이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나이, 당신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다시 한번 말한다. 절대로 나이 들었다 말하지 말기를, 나 늙었다 말하지 말기를. 당신의 마음이, 태도가, 생각이, 당신만의 젊음,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